자, 이제, 바빙커 비평적 전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장은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기라고 하는 주제고요. 1909년부터 1920년까지를 다루겠습니다. 1910년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글을 썼고요. 일반적으로 자기 시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기가 바뀌면서 해외 선교에 대한 네덜란드 내의 관심이 증가하고요. 1905년 노텔담에 최초의 선교 학교도 설립이 되어집니다. 시끌 목사와 같은 이는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선교 훈련을 초교파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요. 1910년 이후부터 바빙크도 국내외적으로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교가 선교와 복음 전도 분야에서 새로운 교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대학교 신학부 안에는 신약학과 실천신학을 분리하여 교수를 임용합니다. 1912년에 되어진 일이고요. 1911년 5월 17일 바빙크는 암스테르담에서 식민지 확장과 해외 선교를 분리시키려는 현재의 선교의 의미에 대해 강연을 합니다. 그는 식민주의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와 계몽주의의 복음이며 그 동기는 순전히 경제적인 지배를 위한 복음이라고 비판합니다. 544쪽에 있습니다. 또한 만약 서구 문화가 기독교에 감화시키는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기껏해야 세상의 착취, 지배, 전쟁의 모델을 가르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강력한 사람들이 동인도 중국, 일본 사람들이 문명의 열매인 기독교 없이 우리의 문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미래의 우리와 싸울 무기들을 우리로부터 빌리는 것이 된다. 이는 훨씬 더 큰 위험인데 그 이유는 최근 불교와 마호메트교가 즉 이슬람교죠. 새 생명으로 깨어났고 기독교 신앙과 싸우려고 비밀리에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없고 문명만 전달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구약을 바빙크는 완성을 합니다. 1901년 초판 4권을 2265쪽으로 완성되었고요. 1911년에 수정정보안 2판 4권은 총 3000페이지에 육박했습니다. 더 헤러 아우트지는 본서에 대하여 경건서적이 아니며 오히려 오직 학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연구서고 이런 작업의 가격도 일반 사람의 예산의 범주 안에 분명히 있지 않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바빙크는 바쁘고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대학생 수준의 교리 해설서로 하나님의 큰일을 출간했다고 앞서 보았고요. 그리고 1913년에 이르러서는 고등학생들과 대학 저학년생들을 위한 보다 더 간결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교육 안내서, 우리말 번역 제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내서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너무 길거나 비싸지 않은 채로 우리의 기독교 개혁파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에 익숙해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으로 바빙크가 가장 줄이고 쉽게 쓴 책입니다. 우리말도 참 상고를 거쳐서 잘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현대신학자 베르나르두스 에어르트만스 이야기 앞에 했었는데 바빙크의 신칼빈주의 개혁에 대하여 경건한 언어 속에 엄밀히 감춰진 자유주의 학이라고 비판을 하고 정통적이면서 현대적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바빙크를 공격을 한 바가 있는데 1911년 개혁교약을 완간하고 난 다음에 바빙크는 현대주의와 정통이라는 제목의 글로
응답을 합니다. 바빙크는 현대성이 정통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역사 속에서는 현대성과 정통성 둘 다의 발전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학 언어를 사용했고 기독교적 사회 가치를 폭넓은 범주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바빙크는 논평했습니다. 정통과 현대성은 물과 기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통은 자신이 촉발된 숙주 문화로부터 밀폐된 채 봉해진 정적인 개념으로 기능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빙크는 정통이나 현대보다는 개혁파라고 하는 표현에 더 평안함을 느꼈는데 이 표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전진에 참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주의와 정통에서 바빙크는 혁명보다는 개혁을 열정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발렌타인 헤비나 브랜먼은 현대주의와 정통이 1911년에 나온 요거가 이것이 마지막 교의학 작품이다라고 여깁니다. 헵은 이 시기에 바빙크가 옛 교의학 저작들을 포함하여 많은 교본들 매각 처리했는데 더 이상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오히려 오독 내지 오판을 합니다. 바빙크가 마치 교회 신학에 대한 관심이 떠났거나 혹은 자신의 입장이 달라진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을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에 남겼죠. 552페이지 보면 개혁교회학의 완성은 바빙크 생애의 한 시기가 마무리된 것이고 동시에 또 다른 시기의 시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 바빙크가 자신의 개혁파 유산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설명은 확실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지필도 국내외의 복음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일과 깊숙하게 연관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를 향한 공적인 변정이 자신의 개혁 신학을 공개적으로 시키는 데 필요한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에 기독교의 본질에서 바빙크는 교의학자라면 자신의 일이 항상 보편적 기독신앙의 참된 본질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파 전통과 보편적 기독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적 연결 지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자신의 집필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1911년부터 바빙크가 기독교 교리 구성에 흥미를 잃었다거나 심지어 교의학 구성에 투자했던 세월들에 대하여 체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빙크 생시에 개정 없는 3판이 1918년에 출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빙크 본인이 사용했던 개혁교의학 개정 2판 그 책을 보면 자필 노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질문들, 철자 오류 교정, 인용된 성경 본문 변화, 인용 자료 추가 등의 수정이 도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소장본에는 추가 확장을 위한 23페이지 분량의 노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노트에는 다른 주제들과 더불어 목적론, 삼위일체론, 로고스 교리, 창세기 1에서 3장 해석, 지지일시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정들이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1911년 이후에 교의학 작업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교의학 작업에 흥미를 잃었다는 식의 생각은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빙크는 자신의 교의학이 평생의 노력이 되리라는 기대를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완성된 교의학조차도 훨씬 더 큰 기독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1913년에 기독교 신앙 안내서가 출간되었고 하나님의 큰일 정보를 위한 자료들도 남겼어요. 은혜의 방편이나 말씀과 성례, 교회 직분 등이 들어가 있는 근데 요걸 1931년에 동생 베르나르트 꾼나트 목사가 2판으로 간행을 합니다. 영역과 한역은 초판에 근거한 거여서 요게 빠졌지만
아마 내년 2026년쯤에 바빙크의 마그날리아 데이도 화란어 직역본이 박현 교수님이 준비했고요. 저도 이제 전체를 다 읽으면서 수정, 교정을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튼 요 2판에 근거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젊은 학자들의 목소리가 공표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교의학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1911년에 이르면 바빙커는 자유대학 신학부와 깜번 신학교의 연합 가능성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에 바빙커는 여유를 가지고 장거리 외국 여행을 즐깁니다. 에글린턴 비평의정이 558쪽입니다. 교의학 집필 기간은 이제 실제로 끝이 났습니다. 60세가 다가오면서 바빙커가 해야 할 긴박한 작업은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체적인 인간 용어로 계속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적 헌신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로 헌신해야 할 변화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바빙커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사회적 역할과 무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1911년 8월 바빙커는 반혁명당 소속으로서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집니다. 1911년. 그래서 10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합니다. 반혁명당은 내부적으로 당의 규율이 결여되어 있었고요.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자는 늙었고 사자 새끼들은 자기 얘기를 택했다. 이 30년대의 카이퍼 연구한 로마교 학자죠. 가스데일의 표현입니다. 늙은 사자는 당연히 아브라함 카이퍼를 말하죠. 이 시점에서 카이퍼와 바빙커 사이는 1880년대와 90년대에 공유했던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요. 1897년에 더 스탄다르트 편집장 25주년 카이퍼 위한 축하사 해준 거하고 1907년 카이퍼 70세 생일 축하사가 대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보시고요. 1909년 바빙커는 당주왕위원회의 작별을 구합니다. 1911년에 당 이름으로 상원 의원이 되었으니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62쪽입니다. 저는 임명을 받아들였고 제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며 상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복이 되는 작은 일 어떤 것이라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제 어깨에 짊어진 일이 너무 무겁다면 제 것이 아닌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카이퍼의 편지글도 남겼고요. 상원 의원은 딴 일을 안 하고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의회 회의실이 어느 정도까지는 바빙커의 설교단이 되고요. 이 설교단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가 일반 신문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911년 12월 29일 상원에서 바빙커는 첫 연설을 하는데 네덜란드 현대 문화와 기독교는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의 열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동인도에서 네덜란드 문화와 기독교를 함께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서양 문화 자체의 우월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빙커는 네덜란드 문화가 칼빈주의에 의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며 가식 없는 국가적 특성을 창조해내었다고 믿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로 특징화되는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바빙커는 믿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정치에서 바빙커는 어쩌면 세속화된 식민지 확장 정책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였습니다. 바빙커의 첫 연설은 준비 없이 적석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그 당시의 저술들에서 비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의 당시 저술들요. 일반 신문들이나 인도네시아 신문들도 바빙커의 연설에 주목했습니다. 분명하게도 전 세계가
헤이그에서 전해진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빙크는 1920년까지 매년 연설하며 상원에서 최대한 자기 위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상원 의원으로 임명된 후에 암스테르담 시절의 바빙커의 전반적인 집필 방식은 빠른 방식을 꾸준히 취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소책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답을 제공하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LC에서. 그는 본질은 현상들 속에서 반영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기독교 본질의 중심에 위치시킨다고 봅니다. 다양한 전통과 개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서로 많이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바빙커는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현상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본질도 거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요. 기독교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묵살이 수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고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그 가지들이라면 바빙커는 니체의 초인 개념이야말로 가지치기 가위가 아니라 도끼를 불러들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자, 1912년 바빙크는 의회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고요. 국가가 재정을 감당하고 세계관을 지향하는 학교에 대한 카이퍼적 관점을 지지하는 강의를 출판했고요. 매튜 헨리의 성경 주석들 번역에 대해 서문도 쓰고요. 일본 선교사 피터스와의 편지 교환을 하고 이를 출판하기도 합니다. 1913년 바빙크는 기독교 신앙 안내서를 출간하고 기독교 세계관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현대 신학자들 모임에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1876년 고등교육법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신학의 위치가 더 잘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네덜란드 젊은이 절반이 물타툴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함께 그를 올려다보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말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571쪽에 나옵니다. 1913년 4월 개혁파 복음전도협회에서 바빙커는 복음전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연설합니다. 요 에글린드 비평기 전기에 부록으로 들어있습니다. 요 글은 바빙크는 당시 네덜란드에 대하여 전문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류의 마지막이고도 가장 엄청난 적으로 부르며 어떤 사람들은 예전 같았으면 바빙크가 찬문을 끼얹을 불가지적이고 미신적이며 무관심한 잡종의 삶을 정확히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통탄을 했습니다. 바빙은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개혁파 방식으로 구별되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와 카이퍼가 수십 년에 걸쳐 주장했던 것처럼 복음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 예술, 학문, 사회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빙크는 개혁파라면 감리교 부흥사들처럼 복음 전도함을 통한 복음의 완성과 타협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빙크와 린더봄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했지만 복음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여전히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결과적으로 린더봄 편을 듭니다. 복음 전도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교회의 사역이고 필수적인 사역이다. 573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913년 4월, 14년 3월, 말을 조금 잘못했네요. 의회에서 동인도 지역의 교육에 대해 바빙크는 연설하면서 비기독교화된 서양 문화의 확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재앙이라는 주장들을 계속합니다. 바빙크는 스승 서태 끝대를 추모하는 서문을 썼고 교육학, 성교학, 미학에 대한 걸도 공표합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말 1차 대전이 발발하죠. 1차 때 네덜란드는 중립국 선언하고요.
이 침략을 안 받기 때문에 바빙컨은 일상을 유지합니다. 공개 강연들을 하고 사전에 기고도 하고요. 1915년에는 반혁명당 속의 지도자와 지도력이라는 공저를 통해 카이프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비판하는 내용을 공표합니다. 당의 구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16년에는 자라나는 청소년 양육 교육학 책을 또 하나 출간하고요. 네덜란드의 특징에 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적 영향력을 재확정한 집필이라고 평가됩니다. 1917년에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현대 교육학에 미친 다윈과 니체의 초인 개념에 대해 밝히기도 합니다. 1918년 제2판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혁교의야 3판, 2판하고 3판은 페이지 매김이 같아요. 1판은 초판이니까 다르고요. 4판에서는 달라지고 5, 6, 7 이런 4, 5, 6, 7은 같은 페이지 매김이 됩니다. 어쨌든 2, 3판은 페이지 매김도 같고요. 내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중립국을 선언함으로 전쟁의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바빙컨은 이 전쟁 오르로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됐고요. 음식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후에 바빙컨은 전쟁 문제라는 소책자를 간행합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왕을 따르기에 전쟁 선언은 교회 소관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선하고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바빙컨은 역사 속 전쟁 중에서 진정으로 정당한 전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모든 전쟁이 부당한 전쟁이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요. 이런 허무주의적인 전쟁 책임을 니체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20만 군대를 동원하여 종교가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군인들에 대한 영적 돌봄의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1915년 상원에서 바빙컨은 이 군인들의 영적인 돌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교회들로부터 제공받아야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은 반드시 국가가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의했고요. 개신교의 목회자들을 최전선에 주둔한 군대로 보내고 젊은 군인들이 교리와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개신교 신앙을 향한 헌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한 그가 펼친 운동은 성공적인 운동이었습니다. 1917년 네덜란드 개혁파 젊은이 협회에서 17, 18세 청소년 대상으로 바빙컨은 연설했습니다. 전쟁 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히 개혁파로서 소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 학교 투쟁, The School Straight의 마지막과 투표권의 확장이라는 항목입니다. 100년이나 지속된 학교 투쟁은 1917년에야 헌법 개정을 통해 중립적 학교나 기독교적 학교 모두에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카이퍼가 수상일 때에 대학 졸업증에 대한 그 학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고요. 17년도에 비록 재정 지원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바빙컨은 학교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영역에서 교육적 영역으로 이동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발전 속에서 활동적이고 영구적이며 내적인 개혁 과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패한다면 재정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할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바빙컨 경고는 노파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주면 재정을 그 준자들의 원칙에 따라 규범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 헌법 개정은 23세 모든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도 1917년부에 포함이 됩니다. 1917 5월 15일 상원에서 바빙컨은 여성에게도 동등한 투표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보통선거권과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담은 긴 연설을 합니다. 바빙크는 당시에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가 보통스럽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영원토록 계급투쟁하는 대적관계로 고정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자는 주장도 합니다. 바빙크는 최초의 대학 출석, 최초의 여성 MD, 최초의 여성 참정권 운동권 가였던 알레타 야콥스가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허용되는 것이 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된 처녀의 진가를 인정했을 때, 여인의 가슴에 안겨 여인의 젖을 먹을 때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여인을 경멸할 그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빙크가 했습니다. 이 밑에는 화라는 인용까지 제가 해보았고요. 바빙크는 당시 여성들의 상황 변화에 대해 언급했고 결국 여성 참정권이 통과돼야 된다고 발언을 하죠. 카이퍼는 바빙크의 입장을 원칙에 입각한 자기 진영을 향한 공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빙크는 성경에 손을 얹고 시대에 발맞추려는 결정을 했지만 적어도 카이퍼의 관점에서는 이런 바빙크의 결정이 내심 반혁명당 원리에 발맞추는 결정은 아니라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빙크는 반혁명당 모임에서 자신의 의회 연설의 근거는 우리 당의 영예로운 지도자가 세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대중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반혁명당의 길을 처음으로 눈부시게 비춘 사람은 사실 카이퍼였습니다. 민초들의 영웅. 1918년 바빙크는 반혁명당 전통과 같은 선상에서 자신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옹호를 186쪽이나 되는 현대 사회 속의 여성을 출간을 합니다. 영어로도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이 화라는 책에서는 간신히 어렵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바빙크는 딸 하니와 변호사 헤리트 라위스의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에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현대적 삶이라는 글도 발표하고요. 이 존 볼트 교수의 박사 논문의 주제였고요. 2013년에 출간된 박사 논문의 후반부에 보면 영어 번역이 들어 있습니다.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난 후에 바빙커는 기독교 전쟁 그리고 국제연맹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은 19세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과 니체의 반기독교적인 지배 철학이 생물학과 철학의 영역에서부터 국수주의적 정치 세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빙크는 세계 대전의 여파 속에서 어느 때보다 기독교 신앙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보편적이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피로 구성되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글린턴이든 뭐 다른 정기든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이 바빙크의 생애에 중요한 요소를 주목을 못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시절 바빙크는 깜번 때는 박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암스테르담 시절에는 20명의 박사 제자를 길렀어요. 이 스텔링 베르프의 글에 의하면 바빙크는 19년 동안 20명의 제자를 길러요. 1902부터 21년 자율대학 신학부가 45명의 박사를 배출했는데 19년 동안 그중에 20명입니다. 남아공에서 온 5명, 미국에서 온 3명 포함을 해서 20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이 제자와 선생님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암스테르담 시절의 바빙크의 공적인 사역에
그나마 조금 터치를 제가 해봤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접근으로 논문을 쓴 사람 허레이다누스 유명한 나중에 신약학자고요. 계시로 박윤선 박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얀 니들보스 에드워드 전공했고요. 임페타, 웨슬리, 플래처 성화론 또 이제 게이트라는 사람이 에런스 트렐치 신학에 대해서고요. 에이먼 드용, 미국에서 왔죠. 그 아메리카 신학에 있어서 속죄론, 발렌타인 헵, 결국 이제 이 사람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글 쓰고, 헨리 미트, 이 칼빈 대학 유명한 센터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쓰고요. 또 얀 데이스가 독일의 실정적인 신학에 대해 쓰고, 시몬 데이가 칼빈의 신앙관에 대해서입니다. 또 철학 분야에서도 여러 명을 지도합니다. 헤일 게르건, 경험대 종교 심리학, 스테인 감프, 허버트 스펜서 불가지론, 또 이제 우빙커는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에 대해 다루고요. 나중에 칼빈 대학 총장을 하는 폴 베다는 와서 유학 와서 제임스 맥코시의 직관적 철학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판 로이언, 데이비드 휴메의 회의론에 대해 썼고요. 판데어 파르 스미트는 자연철학과 유신에 대한 논문 등을 썼습니다. 이 바빙커에게 박사 지도를 받은 20명의 제자들은 바빙커 사후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심지어 50년대까지도 네덜란드 개혁교회사에 주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어떤 이는 교단 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하고 어떤 이는 친나치 성향으로 흘러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과 미국에서 유학 와서 지도를 받고 돌아간 이들은 각 나라에서 신학 교육가로서 목회자로서 활동했고 어떤 제자는 정치 활동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빙커의 대작인 개혁교의학과 그의 제자들의 학위 논문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주제로 논문을 써보는 것도 참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터치했던 하나는 얀 리들보스가 존 에드워즈의 신학 전반을 다루어 박사 논문을 1907년에 썼는데 바빙커의 개혁교양 4권 안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에드워즈를 깊이 다루진 않는데 꽤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 리들보스와 바빙커가 에드워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소논문거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10장에 대한 강독을 마치고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책에서도 이제 안타깝게 누락되어 있는 그 박사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보태어 보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영상 하나를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